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설마 했던 결과는 없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스탠포드 브리지 원정에서 첼시를 상대로 또다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1, 2차전 합계 스코어 4대0으로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첼시와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경기는 벤제마에게 있어서 챔피언스리그 역대 150번째 출전 경기였습니다. 상당히 기념비적인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벤제마는 개인 통산 챔피언스리그 150경기에 출전해 90골 27도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는 챔피언스리그 역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183경기, 이케르 카시아스 177경기, 리오넬 메시 163경기, 그리고 차비 에르난데스 151경기에 이어서 네 번째 대기록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벤제마는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도 챔피언스리그 131경기 출전을 기록했습니다. 리옹 소속으로 19경기에 출전을 한 거죠. 이 역시 레알 마드리드 구단 역대 챔피언스리그 최다 출전에 해당합니다. 카시아스라던가 호날두 같은 경우는 레알 마드리드만이 아닌 다른 팀까지 이제 합친 거고요.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는 벤제마가 131경기, 그 라울이 130경기, 그리고 라모스가 129경기를 출전하게 된 겁니다. 즉 라울의 대기록을 넘어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번 경기 포메이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8강 1차전과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의 차이도 없이. 즉 지난 1차전 경기 내용 자체가 상당히 흡족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첼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부상을 당한 쿨리발리 대신에는 찰로바가 선발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8강 1차전에서 퇴장을 당한 벤치렐 대신에는 쿠쿠렐라가 왼쪽 윙백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경기에서는 3-5-2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면서 스털링과 펠릭스가 투톱으로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스털링 대신에 갤러거가 나오면서 미드필더 숫자가 한 명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이제 펠릭스 대신에는 하베르츠가 최전방 원톱 공격수로 나섰습니다. 여전히 수비적인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첼시였습니다. 포메이션 자체는 3-4-2-1로 2선에 2명을 배치한 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2선에 배치된 선수들이 갤러거와 칸테, 즉 중앙 미드필더를 수행하는 선수들이죠. 사실상 3-5-1 포메이션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 건데요. 그래도 칸테가 전진 배치되면서 초반에 조금 기회들을 잡아냈던 첼시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전을 앞두고 브라이턴전에 이제 첼시가 무기력한 경기력 속에서 1대2 역전패를 당했었잖아요. 패배 이후 보엘리 구단주가 라커룸을 방문해가지고 1시간 동안 선수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더선만이 아닌 가디언이라던가 데일리 텔레그래프 같은 정론지에서도 나온 보도 내용인 건데요. 그러면서 선수들에게 분발을 촉구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열심히 좀 뛰어라 이러면서 조금 화를 냈다라는 후문이에요. 이런 보엘리의 연설이 어느 정도는 통했던 까닭인지 이번 경기에서 첼시가 상당히 이전 경기들보다는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초반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1분경에 찰로바가 측면으로 길게 넘겨준 거를 리스 제임스가 받아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크로스를 올린 걸 하베르츠가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를 이제 레알 마드리드 센터백인 알라바가 6탄방어로 막아냈고 여기서 이제 캉테가 완벽한 득점 찬스를 맞이했으나 골대를 빗나가면서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격 과정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후 더 효과적으로 공격을 전개한 건 레알 마드리드였어요. 첼시는 많은 슈팅 기회들을 만들어내긴 했지만은 슈팅들이 죄다 정면을 향하거나 아니면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몇 안 되는 공격 찬스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득점 기회들을 만들어냈는데요. 20분경에 모드리치의 전진 패스를 받은 호드리구가 여기서 이제 측면으로 패스를 내줬고 다시 박스 안으로 호드리구가 들어가서는 카르바알의 정교한 땅볼 크로스를 받아서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게 아쉽게도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이어서 32분경엔 카르발의 로빙 패스를 받은 모드리치가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각도 없는 곳에서 과감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는 케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어서 그 41분경엔 호드리구의 패스를 받은 카르발이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이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던 모드리치가 반대편 측면으로 날카로운 크로스를 연결해 준 거를 먼 포스트에서 세도에 들어오던 비니시우스가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대를 훌쩍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비니시우스가 원래 그 결정력 부족이 유일한 단점으로 지적됐었는데 최근에는 이 부분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에 과거에 조금 아쉬웠던 장면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43분경엔 레알 마드리드의 역습 과정에서 쿠르투아의 패스를 받은 발베르데가 수비 진영부터 상대 페널티 박스까지 특유의 저돌적이면서 빠른 드리블로 침투에 들어가서는 길게 크로스를 보낸 거를 벤제마가 각도 없는 곳에서 논스톱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는 역구물을 강타했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에 첼시가 득점을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베르츠가 측면으로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이제 리스 제임스가 먼 포스트를 향해 날카로운 크로스를 넘겨준 거를 이거 그 쿠쿠렐라가 빈 골대에 그대로 골을 넣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쿠쿠렐라가 여기서 그 제임스의 크로스를 잡아냈고 잡은 다음에 슈팅을 가져가니까 레알 마드리드 수문장인 쿠르투아가 빠르게 자리를 잡고 와서는 이를 선방해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쿠쿠렐라의 판단이 아쉬웠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대로 전반전은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전 기록을 놓고 보면은 첼시가 우세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유율에서도 52대 48로 앞섰고요. 무엇보다도 슈팅 숫자에서 8대5로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빅찬스도 첼시가 3번이었던 데 반해 레알 마드리드는 1번이었죠. 하지만은 첼시는 이 3번의 빅찬스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0대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 득점도 첼시가 1.31골이었던 데 반해 레알 마드리드는 0.48골. 그리고 심지어 코너킥에서도 첼시가 5대1로 크게 앞섰습니다. 기대 위협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첼시가 우세했던 경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레알이 후반전 킥오프와 함께 알라바를 빼고 리디거를 넣으면서 조금 더 수비를 강화를 했습니다. 알라바가 아무래도 물론 센터백도 보지만은 왼쪽 풀백도 보는 공격적인 센터백이라면은 리디거가 조금 더 수비에 강한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가운데 후반 초반에도 첼시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엔소가 측면으로 패스를 내준 거를 하베르츠가 받아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린 걸 밀리탕이 몸을 날려서 헤딩으로 걷어냈는데 여기서 그 갤러거가 빠르게 낙하 지점으로 달려가선 헤딩으로 떨궈줬고 캉테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빠르게 커버를 들어온 밀리탕 맞고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57분경엔 하베르츠가 캉테한테 패스를 주고선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을 통해 캉테의 리턴 패스를 받아내고서는 드리블로 레알 수비 2명 사이를 파고들어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슈팅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첼시는 거의 대부분의 공격이 이런 식이었어요. 기회는 많이 만들어냈는데 슈팅들이 약하거나 골키퍼 정면을 향하거나 아니면 골대를 크게 빗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기회를 살리지 못한 첼시가 곧바로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밀리탕이 측면으로 길게 패스를 준 걸 호드리구가 받아서는 빠른 드리블로 상대의 수비를 제치고 그대로 골라인 앞까지 파고들어서는 컵백 패스를 내줬고 이를 이제 반대편 측면에서 파고든 비니시우스가 받아서는 여기서 직접 슈팅을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수비들을 유인해낸 이후에 다시 패스를 줬고 이를 중앙으로 움직여서 들어온 호드리구가 논스톱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어서 66분경엔 비니시우스가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여기서 이제 캉테가 가로채기를 성공시키는 듯 싶었거든요. 하지만은 이 루즈볼을 호드리구가 잡아서 벤제마한테 패스를 줬는데 벤제마의 슈팅이 다소 약하게 골키퍼 정면을 향하고 말았습니다. 다급해진 첼시는 갤러거와 엔소 그리고 쿠쿠렐라를 빼고 펠릭스와 무드릭, 스털링을 넣으면서 공격 강화에 나섰습니다.
미드필더 2명과 왼쪽 윙백 1명을 빼고 공격수 3명을 투입한 첼시였죠. 그러면서 4-2-4 포메이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레알 마드리드 역시 71분경에 공격수인 벤제마를 빼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추아메니를 넣으면서 수비 강화에 나섰는데요. 첼시는 76분경에 리스 제임스가 측면으로 내준 패스를 무드릭이 받아서 무드릭이 이거 상당히 그 센스 있는 볼터치로 받아냈거든요. 이후 접는 동작을 통해 레알 수비 2명을 제치고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대를 훌쩍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첼시의 결정력 부족이 다시 한번 드러난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는 76분경에 토니 크로스를 빼고 세바요스를 넣으면서 중원에 조금 더 활기를 더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첼시는 공격수인 하베르츠를 빼고 공격형 미드필더인 마운트를 투입했는데요. 하지만 80분경에 레알 마드리드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사실상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리디거의 롱패스를 받은 비니시우스가 컵백 패스를 줬고 이를 받은 발베르데가 빠른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제치고 들어가서는 여기서 슈팅을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케파를 유인한 후 횡패스를 내줬고 이를 받은 호드리구가 빈 골대에 가볍게 골을 밀어 넣었습니다. 호드리구의 추가골이 나오자 첼시 홈팬들은 구장을 떠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뭐 경기가 끝났다는 거를 첼시 홈팬들도 직감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는 81분경에 호드리구와 카르바를 빼고 아센시오와 나초를 교체 출전시키면서 체력 안배에 나섰는데요. 레알은 88분경에 비록 옵사이드라고 하더라도 마운트의 스루 패스를 무드릭이 받아서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역시 유효 슈팅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옵사이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골을 넣었어야 되는 장면이죠. 첼시의 결정력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대로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2대0 완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 기록을 놓고 보면은 사실 첼시가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어요. 물론 뭐 첼시가 준결승에 올라갈 수는 없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슈팅 숫자에서 19대 9로 레알 마드리드보다 2배가 더 많았어요. 하지만은 유효 슈팅은 6대 6으로 동일했죠. 첼시가 얼마나 슈팅 정확도가 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점유율도 54대 46으로 첼시가 앞섰고요. 기대 득점도 첼시가 1.9골로 레알 마드리드 1.5골에 0.4골 앞섰습니다. 하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0대2 완패를 당한 거죠. 레알의 노련미가 빛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알은 9번의 슈팅들을 그래도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냈고 거기다가 결정적인 기회들을 살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첼시가 전체적으로 공격을 주도하긴 했어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2번의 가장 높게 올라간 그래프에서 골들을 넣은 거죠. 즉 레알 마드리드는 몇 안 되는 득점 기회들을 확실하게 살린 데 반해 첼시는 공격은 주도했으나 마무리에서는 엉망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첼시의 결정력 부족은 단순히 이번 경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4월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첼시는 4월 공식 대회 6경기에서 무려 86회 슈팅을 가져갔음에도 한 골이 전부였어요. 기대 득점이 8.5골이었는데 한 골. 이건 9골을 넣어야 될 기회가 있었는데 한 골밖에 넣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마저도 한 골 역시 브라이턴전 골이었는데 이게 그 갤러거의 슈팅이 브라이턴 수비 맞고 굴절돼서 들어간 거였죠. 즉 정상적인 골은 단 한 골도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경기의 영웅은 호드리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호드리구는 이 경기에서 3번의 슈팅 중 2번의 유효 슈팅을 가져갔고 이는 모두 골로 연결됐죠. 그러면서 멀티골을 기록했고요. 찬스 메이킹도 2회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패스 성공률은 90%에 달했습니다.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는 8회였고요. 그리고 볼 경합 승리 4회, 그리고 크로스는 3회를 시도했습니다. 득점 찬스 리시브에 있어서도 효율성에서는 호드리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호드리구가 유난히 챔피언스리그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데뷔 시즌에도 5경기에서 4골 3도움을 기록했었는데요. 2020-21 시즌을 제외하고는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연달아서 5골을 넣고 있는 호드리구입니다. 도움도 2도움씩을 연달아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챔피언스 리그 통산 37경기에 출전해서 15골 9도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선발 출전은 20경기예요. 출전 시간 대비 상당히 놀라운 득점 생산성을 자랑하고 있는 호드리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호드리구만이 아닌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 리그 최강 팀이잖아요. 이를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입증을 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에도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에 진출하면서 1992년에 유러피언컵에서 챔피언스 리그로 이름과 포맷을 바꾼 이래로 챔피언스 리그 역대 27번째 시즌 중 16시즌을 준결승에 진출하는 괴력을 과시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최다 준결승 진출에 해당하죠. 2위인 바이에른과 바르셀로나가 12위에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10-11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최근 13시즌 중 11시즌을 준결승 이상 진출을 한 건데요. 2018-19 시즌과 2019-20 시즌에 16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즉 8강에만 오르면은 무조건 준결승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11시즌 연속으로 말이죠. 반면에 첼시는 이번에도 패하면서 램파드 임시감독 체제에서 4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 레알 마드리드, 브라이턴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한테 모두 패한 건데요. 이대로라면 램파드 임시감독 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는 뭐 사실상 라리가 우승은 힘들어진 상태거든요. 바르셀로나와의 승점차가 10점 이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첼시는 이제 리그밖에 남지 않았죠. 사실상 4위 진입은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11위로 승점 39점에 불과하니까요. 이제는 잔류를 걱정해야 될 상황일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강등권인 18위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승점차가 12점이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첼시는 주말 맨유전은 연기가 된 상태예요. 맨유가 브라이턴과의 FA컵 경기가 있기 때문이죠. 즉 휴식기를 보낸 이후에 4월 27일에 브렌트퍼드와 프리미어리그 홈경기를 칠 예정입니다. 어쩌면은 이 사이에 감독이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4월 27일 브렌트포드전과 그리고 또 이제 5월 3일 아스널 원정 경기까지 치르고 나서 감독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죠. 브렌트포드전과 아스널전에 연달아서 패한다면 말이죠. 그러고 나서 본머스, 노팅엄 포레스트,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뉴캐슬로 이어지는 마지막 4경기, 물론 맨유와의 연기된 일정도 이 사이에는 치러질 겁니다. 과연 램파드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첼시는 남은 시즌을 잘 수습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앞으로도 첼시 경기들에서 특별한 사항들이 있다면은 해당 보도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